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공정능력 분석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능력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에서 이미 학습한 대로 공정능력지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토로런스로 나누는 건데, 그 중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공정변동 또는 자연공차라고 하는데요. 옛날 분들은 공정능력 측정값이다 그래가지고 공정능력치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는 공정변동 또는 자연공차로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공정능력치를 구하시오라고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공정이 최적일 때, 즉 관리 상태일 때를 의미합니다. 이 공정이 관리 상태가 되고 있을 때 품질상의 달성 능력인데요. 그 중에서 관리 상태에서도 치우침이 없을 때를 얘기하죠. 제로일 때를 얘기하는데요. 치우침이 제로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정력지수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래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장래라는 뜻은 현재 이렇게 우리가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했어요. 그럼 표준화를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나오게 되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앞으로의 품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공정의 품질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게 맞지, 장래 예측할 수 있는 결과다 그러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생산 정도를 알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불량률을 알 수 있는 것, 품질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수가 다른 과거 결과는 평가 곤란하다. 이거는 제가 워낙 과거 이론이 틀려서 아예 단어를 여기다 박아놨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를 평가할 수 없다. 과거를 평가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과거는 원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이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라면, 과거가 표준이 바뀌기 전이라면 현재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과거의 표준 편차가 다른데 그걸 비교할 수는 없죠. 그 얘기를 과거는 평가 곤란하다 이랬는데요. 과거는 평가 곤란한 게 아니고 실제의 얘기는 표준이 바뀌기 전은 분석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요인 상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인의 상태에 따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표준에 따른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는 표준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척도는 반드시 고정된 건 아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뒤에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이 개선되면 자연공차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쓰게 되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특정 조건 하에서 도달 가능한 한계 상태를 표시하는 정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 조건 하라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표준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니까 표준보다 좋게 나올 수는 없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표준을 지키고 있느냐를 묻는데 표준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다 오류예요. 일정 오류가 되죠. 그러므로 당연히 도달 가능한 한계 상태를 표시하는 게 맞죠. 자, 이러한 형태로 정의는 전부 다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설명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일단은 시험상에서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조 변경점이라고 합니다. 이 제조 변경점은 결국은 표준이 바뀌는 행위인데요. 사내 표준화에서 얘기했죠. 기여율이 큰 것. 이 기여율이 큰 것 자체가 뭐냐면 제조 변경점이 바뀌는 것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조 변경점이 바뀌는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5M1E가 됩니다. 이 5M1E는 2차 시험에도 5M1E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능력의 분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능력의 분류는 관리도에서 배운 공정능력의 분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내표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표준을 잘 만들었느냐 하는 측면하고 사내표준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표준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공정능력과 동적 공정능력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단기 로트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정적 공정 능력은 CP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적 공정 능력은 CPK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이꼬로트의 CPK가 어떠냐 이걸 따지는 게 정상인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동적 공정 능력은 중심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체는 산포의 변화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치우침도를 따져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시험에서 이런 CP냐 CPK를 묻는 게 아니라 용어의 정의를 묻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엉뚱하게 용어의 정의에 관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암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시험 문제 맞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키워드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적 공정 능력은 잠재 능력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암기할 거 없고요. 연결해서 잠정적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가 들어가는 것은 정적 공정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적 공정 능력은 현실 능력인데요. 여러분들 동현이 아시죠? 킥복서요. 그래서 그냥 동현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현실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동적 공정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야 뭐 찍으면 맞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의 뜻은 정적 공정 능력은 CP를 뜻하고 즉 표준이 제대로 만들어졌느냐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동적 공정 능력은 입꼬로트가 치우침이 없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생산부가 표준을 잘 준수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단기 공정 능력과 장기 공정 능력은 나눠집니다. 단기 공정 능력은 정적 공정 능력과 똑같은 CP를 뜻하고요. 장기 공정 능력은 PP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간 실적, 분기 실적, 반기 실적을 따질 때는 장기 공정 능력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공정 능력은 기본적으로 짧은 기간의 상황이니까 표준이 제대로 만들어졌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상 일주일 이내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CPK에 관한 사항이 이꼬로트를 갖고 따지는 거라면 이것은 QC에서 표준에 대한 검증을 할 때 그리고 이것은 생산부가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할 때 평가하는 수법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시험 역시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만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공정 능력은 기본적으로 군내 변동이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장기 공정 능력은 군내 및 군간 변동이다. 관리도에서 배웠죠? 예, 이런 형태의 개념이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단기 공정 능력은 보전 부문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장기 공정 능력은 표준 수행을 평가한다. 즉 생산부를 평가하는 지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해가 가죠. 예, 장기 실적이니까. 갑자기 이게 보전 부분이 왜 나오냐 하면은 단기 공정 능력은 프로세스의 안정을 묻는 겁니다. 즉 정상적 공정 능력이라는 얘기가 프로세스가 안정 상태냐? 그럼 프로세스의 안정이라는 것은 우연 변동이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죠. 이 우연 변동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설비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조 현장에 보전 부분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기술 부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없는 부분을 가지고 따져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 공정 능력은 프로세스의 안정, 즉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플랜트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단기와 정적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능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능력의 평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즉 6시그마를 정점으로 해서 5, 4, 3, 2라고 내리면 되고요. 밑에는 다 3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0, 1, 2, 3, 4. 평가 끝났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이 품질경영 시험 문제는 단순히 등급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게 관리도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죠. 0등급이니까 굉장히 우수하죠? 이렇게 좋은 데는 주란의 QC 핸드북, 즉 인계분량에서 설명드린 대로 품질이 우수함으로 검사에 매진할 필요는 없다. 검사를 간소화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검사를 간소화해도 품질 수준이 좋으니까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품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더 품질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품질 수준은 고가로 가야 품질이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6시그마 이상의 품질을 유지한다 그래가지고는 쓸데없는 관리만 들어가는 거죠. 즉 아무리 관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관리는 안 하기만 못하죠. 왜냐하면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다보다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 하면 더 좋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등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1등급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품질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시그마를 요구하다 보니까 하는 건데, 이 6시그마는 사실은 치명 결점에 대한 사항이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시그마 수준이 높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상 이 정도만 돼도 관리만 잘하면 불량률은 실수에 의한 불량외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태가 되면은 치우침이나 퍼짐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요 정도가 딱 기본적으로 1등급 수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2등급 수준입니다. 이 2등급 수준은 사실상 CP가 1.0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정 능력이 보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는 관리를 잘해도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공정의 중앙이 유지된다라는 관점으로만 얘기한다면 불량은 나오지 않죠. 근데 실제로 공정의 평균을 정확하게 센터라인에 맞추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다 그러면은 신이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때 평균치의 변동이 적어도 0.3시그마 정도의 변동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3시그마의 변동을 느낌으로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맞게 세팅했다 하더라도 그 세팅 상태는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0.3시간 정도는 변해 있는 상태고요. 관리도에서 설명한 대로 그것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의 변화는 우연변도로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우연변도로 발생한다는 얘기는 0.3시그마 만약에 변했다면 바로 불량률이 적어도 0.4%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0.4%라는 얘기는 불량이 섞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사실 보통이 아니라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은 관리에 주의를 보한다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3번이 더 중요합니다. 공정 능력을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라는 수준이 사실 되는 거죠. 하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를 따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등급과 4등급입니다. 이거는 뭐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엔 구분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무조건 품질 수준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아주 골 때려 나오는데, 불량이 발생하므로 샘플링 검사에 주력한다. 그러면 얼뜻 맞는 걸로 이해하시는데요. 이거는 검사가 아니고 선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수검사는 제가 검사가 아니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불량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량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동화 기기를 넣어가지고 전수 선별을 하고 있죠. 품질 보증상 나오는 불량률은 존재할지 모르지만 판매되는 제품은 양품이 가야 되는 거지 불량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량이 나온다면 이것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검사로 선별을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죠. 그리고 공정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모기업과 협력해서 규격에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실제 품질과 관계가 없는데 지나치게 잡혀있는 거라면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뜻이 해당합니다. 뭐 4등급은 3등급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공정능력 지수에 대한 예제를 학습서에서 하나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실전 문제네요. 전기 조립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공정이 안정되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의 안정 유무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N이 5이고 K가 20일 때 X바 발표를 작성했는데 시그마 X바가 213.2네요. 그러면 X바바는 213.2를 20으로 나누면 되죠. 10.66이 나옵니다. 그리고 R바는 31.8을 20으로 나누면 되네요. 1.59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그마의 추정값은,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외워야 되는 공식이죠. D2분의 R바가 됩니다. 그러므로 2.326분의 1.59가 되겠네요. 0.6836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질문이 공정력 CP가 1이라 그랬습니다. CP가 1이라 그랬으면 U-L 나누기 6시그마 W가 되는데, 요것이 시그마 W니까 6 곱하기 0.6836분의 U-L이 되죠. 근데 질문이 생뚱맞게 U-L을 물었네요. 규정공차 U-L은 얼마냐? 그러면 얘가 되는 거죠. 4.102가 됩니다. 즉 3번이 나오죠.
자, 먼저 식스시그마 품질 수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균이 규격의 중심에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 공정력 지수가 2.0, 즉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의 2배 거리에 있을 때를 식스시그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식스시그마 수준이란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수준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때 이론적 불량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이 이쪽으로 벗어나고 이쪽으로 벗어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각각 1ppb씩 2ppb가 됩니다. 이때 ppb란 파트 퍼 빌리언에서 10억분의 2란 얘기가 되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ppm이라는 단어로 환산하면, 즉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로 환산하면은 0.002 ppm이 됩니다. 이것은 ppm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ppb로도 시험에 출제되니까 단위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도에서 학습한 거 잊어먹지 않았죠? 시그마 수준은 공정력 지수에서 3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6이라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G값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리도에서도 이것이 시험에 나오지만 이것은 식스시그마에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품질 수준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에 잘 틀리는 것이 지금 설명한 대로 규격의 중심에서 규격 한계까지의 거리가 식스시그마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출제하지만 이렇게 출제해요. 규격 공차는 표준 편차의 6배 거리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버려요. 규격 공차는 표준 편차의 12배 거리가 돼야 되죠, 사실. 근데 식스시그마가 머릿속에 염두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규격 공차가 표준 편차의 6배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로 사람들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 문제가 수험생들의 오답률이 의외로 높아서 무려 80%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시그마의 치우침을 허용할 때 품질 수준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식스시그마 수준이 4.5시그마 수준이라고 하는 이유가 공정 변동의 치우침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빌 스미스가 공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식스시그마 수준의 품질을 갖춰놨는데 1년 뒤에 생산 실적을 측정해 봤더니 0.002 ppm이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네 회사의 불량률이 3.4 ppm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빌 스미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5시그마의 치우침을 허용한다.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G값이 6일 때는 0.002 ppm이지만 G값이 4.5일 때는 3.4 ppm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익이 1.5시그마니까 평균의 변동이 1.5시그마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생산을 하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시생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하는 중간중간에 시계열적 변동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분량이 안 나오는 수준이라도 작업을 하다 보면 분량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재 자체가 아무리 분량률이 없는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쪽에도 돌발적인 문제가 있어서 걸러내지 못한 분량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도 통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2ppb 수준이라 하더라도 실제 2pp의 분량이 나온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CP가 2.0이라 하더라도 식스시그마 품질 수준은 CPK 1.5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의 분량률은 2ppb가 아닌 3.4 pp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다 혼용이 돼서 나오는데요. 반드시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시그마 변동을 허용할 때 또는 중심의 변동을 허용하지 않을 때,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CP를 물어본다는 얘기고 허용한다는 얘기는 최소 공정 지수를 물어본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식스시그마 관련 용어입니다. 식스시그마 관련 용어로는 DPMO를 대표적으로 쓰는데요. DPMO란 Defect per Million Opportunity, 그래가지고 100만 기회당 부적합수가 됩니다. 이것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형태죠.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용어의 정의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M이 빠지게 되면 DPO가 되죠. 이것은 기회당 부적합수라는 얘기가 되고요. Opportunity 대신에 유니트를 쓰면은 개당 결점수가 되죠. 그래서 단위당 부적합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식스시그마에 대해서는 식스시그마에 대한 경영 철학을 시험 문제 낸 문제도 있는데요. 그 경영 철학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업의 전략으로서 식스시그마를 쓴다면은 CTQ를 개선해서 고객을 만족시킨다. 즉 고객 만족이 첫 번째 철학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적 척도란 뜻인데요. 시그마로 비교한다. 즉 객관적 비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라스필 얘기하는데 일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방철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관점으로 출제된 문제가 있으니까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중에는 생뚱맞은 문제도 있는데요. G의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도 평가 방식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이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너무 지역적 문제가 되죠. 근데 시험 문제상으로 풀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도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그 시험 문제 답이 표준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표준화 건수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표준화라고 돼 있는데 이 표준화 건수는 관리지표지 진척도 평가는 아니죠. 그래서 표준화가 아닌 걸로 돼 있는데요. 일단 4개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수치 평가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 이거는 CS 지수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PQ니까 금액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돈으로 얼마나 효율화했느냐 따진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공급자 품질이에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CP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트마다 CPK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부 성과는 뭐냐 하면 결함의 수, 즉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DPM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주어져 있는 4가지는 전부 다 수치 평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는 이 4가지 중에 3가지와 하나가 표준화 건수가 나와 있는데 그 표준화 건수는 아시다시피 정성평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량적 평가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답이 되니까 내용은 쉽게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스 시그마는 적용 순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 식스 시그마의 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토로라의 순서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DMAIC가 있는데 이 DMAIC는 사실은 G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G가 어떻게 추진했냐를 묻는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시험 문제는 DMAIC가 뭐냐 물어보는데요. D는 정의,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 control. 그래가지고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 이 DMAIC의 명칭을 묻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순서를 묻는 경우도 있지만 세부적인 걸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명확한 것만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측정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게이지라는 걸 합니다. 측정 시스템에서 배울 건데요. 이것과 공정능력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상의 수준을 측정합니다. 그래야 뒤에 개선 효과랑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관한 일을 하는 거는 어느 단계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측정이니까 측정 단계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것은 컨트롤 단계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고 공정력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여기서 주력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답이 안 되죠. 근데 시험 문제 자체 의도가 그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측정이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관리라고 평가하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날리즈에 관한 것들은 뭐가 나오냐면요. 아날리즈는 분석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부적합에 관한 원인 규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아날리즈는 측정을 통해서도 사실상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거시적인 분석이 되는데 이 아날리즈는 뭐냐면은 이 공정에 영향을 주는 포엠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엠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부적합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 포엠에 관한 기본적인 숨겨진 원인, 즉 잠재 원인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어떤 것들이 치명적인 결정을 보이고 있는지 그 항목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헷갈릴 거예요. 다만 분석이니까 원인이란 말이 있으니까 특성 요인도 생각해가지고 그래 그게 분석이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식스 시그마 자격제도입니다. 식스 시그마 자격제도도 장학 시험에 나오는데요. 특히 BB나 GB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식스 시그마는 아다시피 벨트 제도를 썼는데요. 그래서 검은띠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블랙벨트라 그러죠. 그리고 검은띠보다 낮은 수준을 그린벨트, 그리고 검은띠 중에서 경영진으로 가기 위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마스터 블랙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블랙벨트에서 M자를 따서 MBB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장은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사장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일단은 BB하고 GB가 나오는데, BB는 6시그마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테마를 선정해서 그것을 끌고 가는 리더가 되고요. 즉 핵심 요원이 되죠. 시험 문제는 일부 전담자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참고로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GB는 6시마 교육을 받은 뒤에 일상 업무를 하면서 BB의 지시를 받아서 부분적으로 개선활동에 참여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MBB는 실제로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수행했던 경험을 가진 자로서 BB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을 해왔을 때 자문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테마를 선정할 때 같이 지도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챔피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시험은 BB와 GB 위주로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역할을 잘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집단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집단 활동은 주로 품질 분인조 활동을 얘기하는데요. 이 품질 분인조 활동은 같은 회사 내에서 같은 작업 단위에서 보통 5 내지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인원으로 구성된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소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활동 목적은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친목이나 소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포멀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분인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품질 분인조의 기본 이념을 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이념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가 바뀌지 않고 이 세 가지 용어가 그대로 보기에 출제가 되니까 일단 이 세 가지를 익혀두시면 어렵지 않게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답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인간 존중과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래서 직장의 활성화를 일단 타겟으로 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발전, 즉 인간의 무한한 능력의 개발이다. 그래서 개인 발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과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품질 분인조의 기본 이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인조 활동에는 테마의 선정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분인조 활동에서 정하는 테마는 대개가 2 내지 4개월 정도, 보통 3개월 이내에 해결 가능한 테마를 기준으로 하고요. 일단은 이 테마는 가급적 쉬운 내용으로 해야 되는데요. 다만 목표는 PQCDSM하고 연결돼서 정하게 됩니다. 이 PQCDSM은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와 같은 회사의 경영 목표와 연결되는 그러한 테마도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이나 모랄처럼 조직의 여러 가지의 단합을 위한 그러한 테마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선정할 때는 분임원들이 전원이 참여해서 잡고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잡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분임원 전원이 활동 기간 중에 하나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것이 특징이 되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 중에서 분인조 테마가 어떻게 잡느냐? 반장이 알아서 잡는다. 또는 회사의 목표와 부합되는 것만 골라 잡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은 틀리는 답이 되겠죠. 이러한 분인조 활동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BS라고 보통 약칭을 얘기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토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브레인스토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원칙이 4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2차 시험에도 브레인스토밍의 원칙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외우실 때 외우는 방법은 다연이라는 아가씨가 비자가 나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연 비자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인데, 아이디어는 일단 다다익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연상이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남의 아이디어에 편승한다. 그래서 아이디어에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이렇게 꼬리를 이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을 연상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판을 금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의견이 아무리 웃기는 얘기더라도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 수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는 자유분방을 뜻합니다. 회의의 분위기는 경직돼서는 안 되고 자유분방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외워두시면은 2차 시험에 직접 쓰는 게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인조 활동의 절차는 테마 선정에서부터 현상 파악, 목표 설정, 원인 분석, 대책 수립, 실시, 효과 파악, 표준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 이해하실 텐데 아마 좀 얘가 좀 생뚱맞을 거예요. 왜 목표 설정이 처음에 있지 않고 뒤에 있느냐 하는데, 목표를 세우려면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인조 활동에서는 현상 파악 이후에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원인 분석을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인 활동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종료가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효과를 파악해야 되고요. 효과 파악이 끝난 뒤에 표준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표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개 사후관리는 관리도 같은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내용이 정리되는 것까지를 활동 절차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교재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해가는 순서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먼저 그 현상 파악을 하는 도구들이 있고요. 대개 현상 파악은 파레토 그림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많이 작성합니다. 이걸 보면 공정 능력이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파레토를 통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현상 파악으로는 이 두 가지 기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원인 분석에서는 특성 요인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특성 요인도는 기본적으로 이 형태를 품질 특성으로 놓고 이 형태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 즉 보통 포엠이라고 하는데요. 5M1이라고도 하죠. 예.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놓고 접근을 해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원인을 개선을 하게 되겠죠. 예. 개선을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개선이 끝나고 나면 표준화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후관리에서 주로 관리도를 활용해서 공정의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은 다시 히스토그램을 작성해서 처음의 히스토그램과 비교해서 보거나 하는 행위가 바로 사후관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많이 쓰는 혁신활동으로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안제도는 팀 활동을 이루어서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활동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또는 팀이 봤을 때 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에 따라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돼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개선을 실시한 후에 그 사례를 제시하게 하는 실시 제안이 있는데요. 이 실시 제안은 일반적인 사내 규격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시 제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은 검증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는 거고요. 주로 OS 같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OS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해가지고 제안 뒤에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간단한 것들은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개선 활동을 해서 그 개선 결과를 개선전과 함께 사진만 부착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 이런 형태로 제출하는 제안을 실시 제안이라고 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현재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제안 활동을 회사가 권장하는 이유는 종업원들의 능력 향상 개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S 같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특히 TPM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실시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기업이 원가 절감이나 이런 행동을 할 때 표준화된 내용으로만 보다 보면은 관리자들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 사람들의 제안도 사실상 많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계속 발굴해서 회사의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자는 그런 부차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 제안에 참가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그 업무나 회사에 관심을 가질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얘기는 직원들의 애사심을 제고한다는 그러한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품질 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제안을 하라 그러면 직원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사례부터 다양한 사례들을 학습시킴으로써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제안도 기본적으로 견물생심이라고 뭔가 개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개인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회사에서 간단한 선물이나 또는 사례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디어 발상법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등법인데요. 이 고등법은 브레인스토밍하고 유사합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은 일반적으로 어떤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건데요. 고등법은 브레인스토밍보다도 아이디어를 더 많이 빼기 위한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 주제를 리더가 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태든 기본적인 개념만 얘기합니다. 그냥 개선 활동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막연하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아이디어니까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리더가 조금만 방향을 몰아주게 되면
알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주제에 너무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비행 속도를 올려야겠다 그러면은 일단 제시를 이렇게 한다. 빨리 가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고등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럼 빨리 가봅시다. 그러면 택시 타고 갑시다. 뭐 타고 갑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다가 어느 정도 가서 주제에 접근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사 리더가 주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보여주게 되면 여태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연상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제에 맞도록 연상을 이용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게 함으로써 브레인스토밍보다도 훨씬 많은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다다익선에 딱 적합한 기법이죠. 두 번째는 원가절감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VAV가 있습니다. 이미 생산관리의 구매관리 편에서 VE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예, 이 VE는 기본적으로 밸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요. 가치는 기능 나누기 비용이다. 이런 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쓰면 V는 F 나누기 C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 부분의 변화를 기점으로 설명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V 활동의 관점이 뭐냐면 코스트는 떨어뜨리고 기능은 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기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코스트는 조금 올리고 기능을 많이 올리는 방법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얘기를 하고요. 반면으로 기능은 유지하고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것,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가치를 올리는 방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치를 올리는 방향은 상당한 다양한 방향이 있을 수가 있죠. 어쨌든 이를 통해서 원가를 줄여가는 방식인데요. V 활동의 순서는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반드시 펑션, 기능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정리한 뒤에 이 기능의 상태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 외에 아이디어 발상법은 유사성의 비교법이나 결점열거법, 희망점열거법, 질문법, 체크리스트법 등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결점열거법이 뭐냐? 이거는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결점을 나열해가지고 그 결점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아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희망적 열거법은요, 반드시 반대죠.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쭉 정리한 것 중에서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범 파이팅!